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는 전 한국문화연구원장이신 정가병 원장님께서 사회를 해주시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안 했습니다. 본인 소개를 안 했다. 자, 그럼 GSI 2020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I로서는 올해 첫 번째 세미나가 되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이용정 교수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재단 풀립 네. 하고 공동 세미나로 진행되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는 현실성과 긴급히 다뤄볼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발표는 정준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하시고 토론으로 이용준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이어 토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용준 교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러고 한 뒤에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너무 안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앞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 뭐랄까 이게 우리가 저는 사실 어떤 뭐랄까 우울한 느낌을 김종인 씨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갈 때부터 느꼈어요. 민주당?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오래됐습니다.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게 뭔가 변화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씨를 쓰는 걸 보고 원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거든. 그 호감이 사라질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뭔가 잘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뭐 과거도 쭉 이어졌지만 굉장히 낙담을 하고 지금 선거 부정 관련해서도 계속 되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런 게 마음에 바라던 바가 거의 막 실패로 돌아가는 정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올 때 그리고 선거 결과 분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제도화가 계속 위성정당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 예측을 했다가 저는 예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면 약간 과거에 백렬식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 그리고 위성정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동형 문제는 위성정당이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잘못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는지 위성정당 만들면 안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안 만드는 것보다 더 손해입니다. 물론 대정당이 1등하는 정당이 손해보는 제도예요. 연동형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면 뭐가 될까 봐 1등하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략 문제도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제 전체에 대해서 우리 학계의 문제입니다. 비례성이 어떤지, 사표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뭔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학술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패배 원인, 크게 봐서 이제 한 3% 정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엄청난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안 일어나도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근데 보면은 이제 정당으로서의 어떤 질이 열려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자, 3%까지 우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선거 패배의 원인은 나열을 해보고 그게 뭐냐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 나열을 해보고 그럼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락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게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나 선거 부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아는 대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선거 부정 관련 이야기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 크게 제 이야기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저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심성적으로 자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러고 또 뭐냐면 이런 거죠. 통계학을 전부 저마다 다 도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학의 문제지만 저 말고 선거를 하는 이 상황에 통계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부정 관련 이야기는 그냥 일단 지금 먼저 발표를 먼저 이거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면 미래인 것도 처음에 이거 읽은 거 가지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읽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그림 그 페이지 10에 보면 오른쪽에 뒤에 사전투표 있죠. 다 몰렸는데 이 모델이 이제 자 정상적으로 투표가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 따라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걸 읽기 전에 내가 데이터를 넣는 거 보니까 A, B, C, D가 있는데 D는 어떻고 이게 언론에 나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투표 그냥 오는 사람 다 봤기 때문에 유권자 수가 원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무효표 빼고 전부 다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게 나와요. 그게 전부 이래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대각선 쪽에 이렇게 있는 이걸 듣고는 저는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돼. 이 자료가 나오는다. 그 다음에 여기 A, B에 있는데 B에 포스탈 일렉션들이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포스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편등이 아니고 5월 10일 올라오기 전날 딱 나왔는 논문을 보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포스탈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선거 개표소라고 하는 포스탈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포스탈 뜻이에요. 그래 맞아 이거. 근데 저는 잘못 생각하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보고는 그리고 이 두 개 맞겠다 생각하니까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프로들 모델 나온다 해도 한국 선거의 특이성이 모델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개표를 해가지고 그럼 검표를 해야 되죠. 가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논문은 그러니까 역시 많이 안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캇, 인간과 자유부터 시작해가 박연아 교수부터 시작해가 여기 보면 스캇 같은 경우 상관관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지역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광역지역의 미래통합당 득표율이라든지 혹은 미래통합당 득표를 하게 되면 더 상관관계 높게 나옵니다. 득표율하고 사전투표율하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어요. 광역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캇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 서울시내 이야기를 해요. 서울 다 비슷합니다. 본인 말대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구라든지 광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상관관계를 내야 되지 서울 가지고 상관관계 내야 되냐. 이제 404개 동의들 조사해보면 어떻습니까? 상관관계 거의 없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칼라지컬 밸런시 생태학적 오류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의 수준을 갖다 정치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느 쪽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나오면 다 나와요.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가 다 있는 거고요. 다 해보면 되는 거. 그래서 무슨 상관관계가 미래통합당 거의 득표율하고 마이너스가 서울 나왔는데 야 이거 사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제대로 된 가정을 했을 때 그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경호 이야기부터 시작해. 이게 다 지금 뭐냐 하면 이 잘못된 지금 논리들이 잘못됐다기보다 자기 확신에 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영환 교수 명리대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박영환 교수가 물리 통계학을 우리 원장님 경제학 하시는 저는 네. 아닙니까? 사회학입니다.
사회가, 아니, 경제학이 아니시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이 더 발전되어 있거든요.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 근데 물리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하는 통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영학 교수 이야기, 이제 여기 제가 가장 쉬운 이야기예요. 가장 쉬운 이야기, 동전을 던지는 걸 생각하는데. 자, 동전이요. 동전은 두 개. 50대 50입니다. 근데 이거 50대 5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55대 45라고 생각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 55고, 미래통합당이 45라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 한 지역, 한 전체, 혹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한 지역군데. 그러면 그 지역과 동네라고 생각해봅시다. 동네는 뭐 다 비슷한 생각해가지고. 1000번 던진다. 그래서 1000군데에서 다 50대 50 던져 1000군데에서 다 안면 나왔다. 그건 확률이 어렵죠. 그러니까 2에 1000승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 한 선거구마다 55대 45라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사실 이 비율을 모르는데 모르고 먼저 안다고 가정한 겁니다. 거기서 표본을 얻다 사전투표 한 사람 몇 명입니까? 10,000명이나 하면 무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도 더 넘습니다. 10,000명이나 하면 무대입니다. 그 10,000명 그냥 오차 적당히도 95% 실례수준에서 이제 1% 나오는 겁니다. 95% 실례수준에서. 그럼 무대는 54에서 55니까 민주당 득표율이 54에서 56 사이가 95%라는 이야기예요. 그 4, 5% 가죠. 그러니까 99.99%예요. 민주당이 더 이길 확률은. 그러니까 1000명을 뽑고 10,000명을 뽑는다고 생각해야지. 한 번 던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 각 지역구에서 이길 확률은 그렇게 되면 어디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또 실제로 뭡니까? 50당이 어떻게 하는 거 이미 민주당 이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000번 던져봤자 1000번을 시행해봤자 1000번 다른 걸 해도 그 확률은 거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쓰는데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 박상현 우리 명예교수님 듣고 제가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이 달라 지역 다양한 정상이 나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 모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이 아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비슷한 모집단이다. 흥빈이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이따 제가 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나 지난 대선에 경기, 인천, 서울 거의 다 비슷해요. 득표율을 보면요. 자,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전체 집단 하나의 때 모집단을 보고 사전투표 집단하고 당일투표 집단은 무작위는 아니에요. 하나의 집단. 실제로 보면 자발적 표본입니다.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학을 모르셔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은 학문을 공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식으로 현실에 적용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거 맥락에서 어떤 것이 뭐 비율이야 이렇게 다를 것이냐 가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순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제가 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미래의 이야기는 제가 제대로 안 봤습니다만 그럼 나름대로 여기도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과정보다는 그냥 졌다고 생각하고 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론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깨끗해 봐야 되죠. 그리고 선관위가 부실 선거 관리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종을 좀 올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선거 부정 대표 대규모로 했다. 그러면 뭐 저도 지금부터 사실은 한국 정치가 지금과 같은 양극화된 추세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아마 상당히 어려워요. 10년, 20년. 그러니까 논문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이거 발표하라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누가 쥐고 안 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그 상황에 와 있는 참 중대한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리고 쉽게 그 사실은 이제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진보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진보의 입장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러면 이제 보수도 비거지 운동장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조금 앞당기느냐 안 당기느냐 하는 거.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 이 미래가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여기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뭐 거주기나 포퓰리즘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 이름 좀 바뀌니까 참 어렵네요. 그 미래통합당이 주자는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더 많이 하는 적게 하는 같은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게 보수의 가치인가? 그럼 나라 미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지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는 거하고 이 소위 뭐 보수든 저 보수 진보 이야기 안 하는데 왜 이게 지금 이 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어떤 정당의 정체성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공존 못하는 식으로 자꾸 한쪽으로 지금 갈라들거든요. 우리 이야기는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 자꾸 그렇게 이기는 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겠다. 거꾸로. 물론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 여러 생각을 해가 그 중에서 한쪽을 완전히 채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이기는 거, 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딱 돼가지고 그렇다고 말 안 할 수 질문하면 그걸 가져온 게 이게 선거 부정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뭐 그렇게 해가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면 싶어요. 근데 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병태 교수인가 잘 모릅니다만 글 쓰는 거 듣고 제가 이야기한 거랑 거의 똑같아. 안에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우리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있던 내용들은 이야기하는 것들은 논리가 선거의 상황에 논리에 잘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막 그냥 화가 나서 듣고 이렇게 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분야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혼탁한 상황에서 쭉 이루어졌습니다. 정당 정치가 제일 발전한 것도 완전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당이 줄 게 있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거 정치의 역사부터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 부정 살아가지고 이제 거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꾸 해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치학 쪽에서도 이쪽이 전혀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제가 이런 식이죠. 제가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꼭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올라왔는데 저기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한 가지 딱 경우를 다 가져와요. 말은 갖다 매년 해도 매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소통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소통 안 한다. 저는 쉽게 소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직접 캐치프레이즈 만들고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분석은 일단은 뭡니까?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우위에 일단 양당제가 승리 때 혼소전만 죽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김종갑, 이정진 그래 보시면은 21대 총선 지금 6대 총선부터 제가 옆에 표에 보면 21대 총선까지 1당, 2당 점유율 합친 거 다 해놨습니다. 계산 다 해보면 이제 91점 지역구만 253 지역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4%를 갖다가 1당, 양당 점유율입니다. 91.4%. 이런 건 거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양당제죠. 거기다 1당 우위입니다. 그래서 유효 정당의 수는 여기 이제 공식은 득표수한 유효 정당의 수는 득표율의 제곱의 합을 모든 정당 여기서 무소속 또 하나의 정당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계산만이 아무도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소속도 하나의 정당을 다 간주를 한 겁니다. 각기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이거 빼도 되거든요. 빼고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소속 집어넣는 계산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정당의 득표율의 제곱의 합을 다 더해가 무소속 하나의 정당을 간주해가 그거 역수를 취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 두 정당밖에 없어서 50% 하고 있으면 0.5의 제곱을 하면 0.25. 그 다음에 0.5의 제곱 0.25니까 두 개 합하면 0.5잖아요. 분의 1 해보면 오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50대 50을 다 갖고 있으면 두 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정당이 수락하는 게 존재하는 모든 정당의 수를 세하는 건 아니고, 의미 있는 정당을 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기에 그 나라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군데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수도 있고 저 지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 말씀드리면 득표율 기준 유해 정당일 수 있고 의석 기준 아까 의석률의 제곱의 합의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모든 정당 전국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대하고 21대만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20대 보면 3.264 정당 득표율 기준 의석 기준 한번 해놓고 이 모든 선거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 소선거구 테라든지 단순 다수란 말은 잘못된 용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해되는 용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 다수, 플레이를 기른치를 쓰기 때문에 단순 다수란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주는 심플 모조리는 그냥 반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하는 사람의 반이냐, 유효투표의 반이냐, 재적의 반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영국적 용어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강호택 박사가 한국정치학 회장도 나오고 조가가 그렇게 이렇게 모아도 단수다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60년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라든지 비례대표제라든지 전부 다 대정당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례라고 해가지고 군소정당이 유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거제도로 보면 당선된 사람 수는 유해정당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20대가 그런데 21대를 보면은 2.37이고 옆에 보시면 의석 기준 유해정당의 수는 1.903입니다.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옛날에 6대 1.376 이렇게 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8대가 시무됩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야당에서 축대가 막 바뀐 때예요. 처음에 공화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선거에 대한 부패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고 동원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 선거들은 여촌야대 지금 6대, 7대, 8대는 소선거구고요. 9대, 10대, 11대, 12대는 중선거구 1인 2인 선거제였습니다. 13대 이후는 민주화 이후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다 지금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의 비례지수를 보시면 어떠냐 하면 지금 비례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20대에 비해가지고 20대에 비해 비례성은 뭐냐 하면 득표율하고 이 의석률이 얼마씩 일치하느냐를 그 거리를 갖다 측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비례성이 높은 건 좋겠죠. 이게 뒤에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안 들어도 이게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치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례성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여기 김종관, 이정빈 국회 입법도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은 위성정당 때문에 비례 의석 얼마 안 돼요. 47석밖에 안 돼요. 지역구에서 확실하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위성정당 창당, 물론 군소정당은 위성정당 창당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역구의 결과입니다. 253석이 이렇게 됐고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고 뭐냐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휴법칙, 세대급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세대급 법칙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득표율 50대 50이면, 1당 2당, 득표율 50대 50이면, 득표율 비율은, 150대 50이죠. 근데 세대급을 하는 거예요. 득표율 55대 45면, 세대급을 내가 비율을 듣고 하면, 55대 45면, 득표율 비율은 100분의 55니까, 득표율 비율은 100, 근데, 1당의 득표율은 55인데, 이게 의석 비율은 세제곱, 0.55의 세제곱, 플러스 0.45의 세제곱분의 0.5의 세제곱 하면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 득표로 보면 민주당이 49.9%, 통합당이 41.4%니까, 이게 세제곱 비하고 비슷하게, 실제로 뭐냐 하면은, 실제 의석으로 보면, 세제곱비를 적용하면 63.5% 나와야 되는데, 지금 65.9%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적으면 어디니까, 큰 의석에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좀 자꾸 벌어지면 벌수록 확 나이 버리니까. 이걸 막아주는 게 뭐냐 하면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주의는 한국 선거의 비례성을 올리는 제도예요. 왜? 전국적으로 골고 다지는 거 알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해본 건 저쪽에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작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하도 차이가 많이 나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례성도 이번 선거는 지역선거의, 지역구 선거의 비례성도 굉장히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많이 졌다. 양당 체제로 갔다. 일당 우위에 양당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의는 약화됐습니다. 지역주의 이제 약화됐다는 말이 두 번째, 지역주의 강화됐냐, 약화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지수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각각이 얻은 득표율 분포가 있습니다. 경북 내에서,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 분포가 있어요. 이 두 점에, 그러니까 뭐 정당하고 무소속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소속은 득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닙니까? 전국으로 더 낮죠.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것은 뭐냐 하면은, 원점으로부터의, 해가지고 코사인 각도를 제곱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역의 수가 많아지면, 또 차원이 많아지면 어디 되냐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로렌츠 곡선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많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에서, 이건 제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딴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여기 정부가 지수를 21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21대를 20대하고 19대 대선 때하고 20대 총선 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21대 총선을 듣고 보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대 총선에 각도하고, 이거는 뭐냐, 원점으로부터 이 두 점의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가중 평균인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뒤에 블록으로 적어놨는데, 결국 이거 아무도 안 읽을 겁니다. 결국은 거의 안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전국화 지수 보시면은 21대 한번 보시면은요, 득표제에서 보면 전국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경북 어디냐 하면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국화 지수 보면 경북은 0.780입니다. 대구 0.824 뭐 이렇게 쭉 돼가지고, 저 보시면 전북이 전북이 제일 뒤에 제가 광주가 0.59이죠. 예, 0.591로 광주가 제일 전국의 정당의 어떤 득표
분포하고 제일 잘한 데가 광주입니다. 전라도가 제일 호남이 항상 특이한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 중에서 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 자, 대구하고 경북, 지금 현재 두 지역 간에, 또 지역 간의 거리를 쟀습니다. 두 방역시도 간에 거리가 제일 먼 데가 어디냐 가만. 경북하고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은 이쪽에 있고 광주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 전북은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이 도표를 하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과거의 기회가 20대의 기회가죠. 굉장히 광주도 이제 뭐냐 하면 전국에 좀 더 가까이 갔어요. 대구도 경북도 지금 보시면 경북도 지금 전에는 전국과 지수값이 0.599에는 20 총선이야. 지금 0.780입니다. 전부 다가 뭐냐면 전국에 비슷해. 전부 다 저 가까이. 득표 분포가 그게 어디입니까? 득표율 올랐습니까? 사실은 뭐냐면 누구 득표율 올랐습니까? 이거 보시면 20대하고 21대 득표율 전국에서 대부분이 민주당 득표율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꾸로 안에 자세히 봐야 되지만 그걸 생각 안 하는 거라 어디서 이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가만 여기 보시면은 지역주의는 약화됐다. 그런데 19대 대선에 비하면 조금 이제 미래통합당에 갈게요. 이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미래통합당이 약간 옛날보다 약간 19대 대선에 비해서 약간 약진한 겁니다. 약진했을 때 이걸 약진한 말 잘못된 건 약간 잘한 거예요. 크게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비해만 어디입니까? 거의 다 득표 다 손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딱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득표율 비율은요, 민주당 득표율 나누기, 민주당 득표율 플러스 새누리당 득표율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득표율 비율이 대선에 비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잘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오히려 득표율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요. 민주당 득표율 비율이. 그래서, 자, 이 밑에 보세요.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득표율 비율이 높아져. 미래통합당은 20대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그 2번이 이제 그런 이야기. 지역주의는 완화됐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대구, 경북, 광주 이런 식의 영호남의 이건 패턴은 지금 똑같습니다. 이 차이 조금 나죠. 중간에. 그 다음에 정말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황당하다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세종시 문제입니다. 전에는 세종에 그 국회의원 한 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20대는. 지금 두 명 아닙니까? 그래서 20대는 누가 됐습니까? 무소속이 됐거든요. 이해찬. 20대는. 21대는 이제 무소속이 아니죠. 둘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세종이 어떠냐 하면 전국 어느 쪽이라고 떠오냐 하면 지금 광주, 전북, 전남 다음에 세종이 광주 쪽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그림은 거리를 쭉 표시한 거예요. 득표율 패턴도 그렇습니다. 호남이 외에 가장 호남화되어 있는 곳이 뭐냐 하면 세종입니다. 세종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고 과거에 세종시 만들 때 반대했던 그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그 분석이 필요하지만 세종은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정도로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종을 충남하고 붙여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좀 다른 지역이구나 하는 거. 그 지역 특성을 지금 여기 안에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2번은 그런 이야기고요. 3번은 뭐 다르게 이야기할 거라 같은 이야기인데 영남의 호남화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영남 사는 거니까 그래. 아이 전라도 호남이라고 말도 안 쓰죠. 전라도 같이 말이야. 똘똘 뭉쳐야 되는데 대구 경북 인간들은 벌띠가 채가지고 말이지. 이거 뭐야? 득표율 어디 됐습니까? 민주당 득표율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또 뭐 신문지상에 보면 미래통합당이 이제 호남 쪽으로 또 호남 쪽 후보도 잘 못 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대구 경북이 호남화 과거의 호남화가 돼야 되느냐 똘똘 뭉쳤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득표율 차원에서 정부가 너무 다르고 의석률 차원에서 정부가 너무 차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남의 호남화 안 됐다. 의석에서만 호남화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누가 미래통합당이 거기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덜 됐지만. 그다음에 득표율은 어느 됩니까? 아직도 호남보다 이쪽보다는 훨씬 더 정부가 돼. 득표율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대하고 21대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국민의당이 전에 강주하는 전라도 지역은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차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러냐면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지역 문제를 갖다 한국에서 선거를 하는데 이념적 차이가 있다 하는데 이념 차이도 지역이 만들어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통합미래당이 민주당화 될 수 있냐? 되면 안 되겠죠. 그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에서 이길 수 아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수도권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앞으로도 이제 수도권 문제가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맥락을 잘 몰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5.18 정신을 갖다가 전문에 전문에 넣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5.18 정신 넣는 문제보다 헌법 개정을 한다는 진짜 헌법 개정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미래통합당이 호남의 문제, 강주의 문제를 갖다가 에 대한 어떤 바른 대답, 적절한 대답을 갖다가 꼭 내놔야 됩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자꾸 외면을 하고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지금 그렇게 못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발표를 할까요? 또 안 하신다면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정말로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게 당락의 문제를 항상 뛰넘어야 되겠죠. 항상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꾸 옆에서 대구 경북 사람은 병신이 아니고 이제 똑똑한 겁니다. 자기 남들 다. 그래서 득표율이 올랐잖아요. 민주당 득표율이. 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례선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비례선거 어떤 게 있나? 결과는 비례선거를 해보니까 자 위성정당 안 하고 여기 위성정당 구존제 했을 때 보면 더불어민주당 여기 170석, 미래통합당 101석, 정의당이 있다. 정의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의당 손해봐야 위성정당. 그런데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물론 미래통합당이 이겼다 하면 모릅니다. 지역도 이길 수 있다 하면 다른데 이 졌는 걸 가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 위성정당 자기들이 먼저 만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당이든 누구든 옆에 와가지고 위성정당 만들기 좋으냐 하고 한 번도 의논하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쩌면 위성정당을 만들 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통합 미래당 야당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드는 비겁한 짓을 했다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럼 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선거 전략 부재입니다. 뒤에 언급을 하지만 선거 전략도 부재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봐봐.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름이 위성정당 이게 아니고
무조건 이 연동형은 아는 뭐 50% 연동형은 아니든 간에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도 다른 이미 있는 정당.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여기다가 위성정당 안 만들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자기들은 초과해서 나올 것 같고 이런 거 어디 수도 자기들 편 반정이라고. 그래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럼 저기다 위성정당이 내가 만들어도 옆에 있는 당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성정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묻는 게 뭐냐 하면 위성정당을 앞으로 다 넣더라 여론조사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어디 되는가 봐. 그런 위성정당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방지권을 주면 어디 되는가 자유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치권이 네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해가 정치적으로 쌓아야 되지. 법으로 이걸 갖다가 딱 법을 정해놓으면 그 법에 맞는 것만 뭐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뉴질랜드는 선거제도가 한 명만 당선되면 한 명이나 5%가 3%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 한 명 대표만 5%네 5%. 또 뭐죠? 한 명만 당선되면 되거든요. 그럼 뭐니까 5% 120석에서 5% 가면 이게 한 6석 되는가 뭐 이렇게 돼요. 3점 몇 프로만 해도 3점 몇 프로는 지역구 당선 안 되면 5%가 안 되기 때문에 당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당 계열이 뭐랄까면 다른 사람 뽑아주려고 보수당에서 어떻게 될까? 한 명 요 사람 당선시키고 뭐랄까? 요 자기들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3.5%밖에 안 됐거든요. 120%에서 내놨으면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뭐랄까? 몇 찍어랄까요? 노동당에서 뭐랄까? 노동당에서 보수당 찍으시고. 이렇게 막 저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도 생기는 문제고, 독일도 생기는 문제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선거 연구로 갔다. 제대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랄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홍보도 필요하고요.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모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모르고 살면 되지,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가 가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결과, 결국은 과거의 백리하고 똑같은 결과, 비슷한, 거기랑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제가 예측한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저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위성정당 만들어질 것을 예측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정당이 다 만들면 병리병하고 똑같은 결과가 온다 했지 위성정당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제가 보고는 제가 무슨 성경제명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하고 비슷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위성정당 만들었거든요. 독일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데요. 자, 개혁 과정의 논점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한 거 맞는 게 없다. 크게 봐서. 제안 이유. 워낙 심상정한 제안의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단수다수제 아까 이야기 상대다수제 이런 말이 좋고요. 자, 성자 독식 단순다수제 1등하는 사람 다 가져가요. 뽑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1등하는 사람 다 가져가요. 성자 독식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학교에서 함부로 씁니다. 모든 학문에서 함부로 막 쓰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 제도를 하니까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 기회에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다 가져가면 성자 독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리를 갖다가 가져가는 걸 갖다가 성자 독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2018년 동시지방선 기초의원 비례대표 소개가 226명, 그 중에 105명을 왔다.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수 1인 선거에서 뽑는데요. 비례대표주도 1인 선거 무대고 선거 독식이잖아요. 비례대표주도 선거 독식이야. 한 명 뽑아.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합의제라 하는 말부터 전부 다 오용되는 말입니다. 학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합의제 국가에서 어디 국회 선진화법 같은 오브레스 한제도 없습니까? 다 진짜 단수다수제입니다.
이 당 자수제가 아니고 여기서 과반수 얻으면 UFP에 과반수 얻으면 통과되는 거죠. 법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합의제를 갖다가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하라고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기 답답하다. 180석을 줘가지고 5분의 3을 해라. 그럼 우리 이제 과반수 효과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라 몰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합의 일단 선대도 옥시라는 말이 잘못되고요. 사표 개념, 사표를 줄인다. 사표가 뭐냐? 사표라는 개념은 정말로 계산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와야지만 설 수 있는데 떨어진 사람, 낙선한 사람의 표에 합계 사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당신에 필요하지 않은 표, 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놨습니다. 그 가나다라 선거 결과 4명 후보의 총 투표수가 2,400표인데요. 소선거구 사표가 감구되니까 한 명 뽑는데 나나라표 다 합치면 1,400표입니다. 이거 말고 1,100표를 받았어요. 아예 601표만 받으면 되잖아요. 1,000표를 받았어요. 400표도 사표가 필요 없는 표 아닙니까?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예요.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가 좀 더 엄밀한 학술적인 개념이고요. 그런데 사표가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될까 싶어. 그러니까 사전적, 예정적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 찍게 되고, 다른 후보에 찍게 되고요. 정당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당이 나가봤자 결국은 뭐냐 하면 당선이 안 될 거니까. 통합을 하고, 이기는 쪽으로 좀 강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당선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뭐냐,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당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표의 개념도 모르면서 잘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자 이거 비례대표죠. 준연등을 보여드렸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없었어요. 사표 그대로 안 해요. 사표 왜 계산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노 하면 우리가 이제 독일 바이에른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 지역구 투표 했는 거 하고 지역구 투표 했는 거 10% 0.1%만 반영하고 비례대표 90% 반영해가 거기에 의석을 나눠주니까 그 못됩니까? 이거 0.1이 비례대표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한 명도 당선 못 시키는 한 명까지 당선될 수 있다. 이게 다 사표 아니네 또. 사표냐 아니냐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개혁 과정에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다 해가 제가 그것도 분석을 좀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표성 문제, 비례성 문제, 사표 개념 문제 이런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이 권력구조, 대통령제나 뭐 이런 거하고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문제는 다 됐는 거예요. 다 됐는데 답은 하나도 안 됐어요. 구체적 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아주 하고 쳐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표 개념도 모호하다. 그냥 모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비례성 이렇게 적혔어요. 지역주의 때문에 비례성이 낮아진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 때문에 비례성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를 봤을 때. 그러나 각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뭡니까? 지역 보는 거 아니잖아. 각 지역 보는 게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당을 만들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데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의 비례성도 이게 제대로 맞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말고요.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신속지정안건을 정해가 4월 28일 그 후인가 뭐 제가 4월 29일 날 해가지고 4월 30일 날 신속처리 계산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한 번도 대화한 적 없네요. 그러니까 심상정 안도 토론이 안 된 건 하나도 안 됐다가 나중에 왜 됩니까? 갑자기 본회의에다가 수정안을 냈는데 심상정 안의 내용들 갖다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75석을 비례를 수락했는데 47석이었죠. 그 다음에 무슨 석패율제 없앴죠. 지역별 명부제 없앴죠. 다 없앴는데 연동의 상한 17석 그대로 놔두고 그런 수정안을 끝내가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결국. 그 여기 보니까 한양대학교 저는 뭐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4번에 보시면 6페이지 4번에 그 수정안을 낼 때 국회법 제95조는 시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이분이 선관위에서 이런 거 했더라고요. 반영돼서 박사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관련해서 해야 한다. 왜? 자, 석패율 하자. 안 한다. 관련 있는 내용이잖아요. 관련 없는 거는 절매인이 있어. 그룹회가. 아니, 지금 집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저 무슨 산에 대해서 바다 이야기했구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토론 안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거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런 국회가 시민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제3의 중립적인 사람들이 나와 선거제는 뭐 그런 것도 방향은 방향입니다만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주의로 바꿔가지고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의견을 주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거제도 개혁에는 중립적인 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도 과정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제도 개혁인데 명분도 안 맞고 다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이렇게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 과정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위성 정당만의 문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군소정당은 1인 2표제를 선호하는 1인 1표제로 제가 하라 그랬어요. 하락하면 1인 1표하면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독일의 학자들도 뭐냐 하면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독일 선거제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추천할 때 뭐라 그러면 1인 1표제 하든지 다른 치고에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제도는 뭐냐 하면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걸 무슨 연동? 다만 중요한 건 독일식으로 독일의 그 고민을 우리도 받아들이려고 하면 왜 그럴까만 이거는 뭐냐 하면 명부를 갖다가 국민들이 당원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픈 명부, 개방 명부제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비례대표제 중심인데 지역구는 국민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이제 지금 내가 너무 강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이게 좀 들어갔다 뭐 그냥 조금 약간 강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자꾸 이렇게 민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뜻이 잘 안 들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가 그 선거 전략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에서 문제가 많았다. 자, 그 선거 패배 원인 코로나 정말 이게 큰 문제죠. 여기 뭐 안 적었습니다만 그 코로나 이게 이제 선거 공약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다는 말도 있고 저도 뭐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경제 살리기 야당에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 야당 그 공약으로 묵힌 척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뭐니까 코로나 건강 문제 다른 나라는 못하는데 우리 자부심도 막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좌가 땡겨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득표율 3%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 어디 됩니까? 이 6% 되고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게. 거기에다 경제 살리기 잘못된 정책. 제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또 뭐냐 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까? 남하고 비교 안 해요. 제가 덜 비교 안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어떻고 내 사는 게 당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선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리멸렬이라는 게 당이 지리멸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우리 김병준 교수님이 비대위원장 왔다. 여기 또 김종인 위원이 와.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한다. 아유, 이 과거에 다 다른 데 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뒤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보수라 하는 게 보수당 정체성은 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게 이 두 개가 하여튼 모순이에요, 지금. 한쪽은 자꾸 우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제가 봐도, 너는 무슨, 뭘 하고자 하는 당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그 다음 공천 문제. 이 공천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집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 미래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돼. 그건 뭐냐 하면 상향식 공천입니다. 자율적으로 지방에서 다 해야 돼요. 이걸 지금 확보해 놨어야 되는 거야. 전략 공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보면 인디펜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 경선도 꽤 많다.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해가지고 선거운동은요, 당에서 내가 이 지역을 갖다가 장악해야 됩니다.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미리 공포를 하고, 자, 그 여성이라든지 무슨 진인이라든지 가산점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나중에 갑자기 무슨 뭐 사람 못 넣어가지고 하면 몰라도 거의 모든 경우에 전략 공천 하지 않아요. 이런 당은 당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뭐 그런 말할 기회도 없었고, 뭐 잘못했다 안 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 공천을 갖다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될 때, 예, 그 문제를 갖다가 아까 위성정당 대응도 잘못했죠. 막말 대응, 전당에서 여기 지금 뭐 김대식 전화하는데, 차명진 의원도 자기 이야기는 아예 다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탓이 아니고, 당 탓이라 한다. 김대호, 잘못치거든. 뭐가 잘못치거든 같은데. 몇 개죠? 네. 구창이 8페이지. 1페이지도 지금, 완전히 연대하게 21대가 잘못됐네. 김대호로 왔다, 김대식으로 좀. 김대호 대신에 나온 사람 이름이 옆에가 무슨, 오만구 가라는 간악갑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식이죠? 뒤에가. 몰라. 그 앞에 깔려있습니다. 김대호 노인 폄하 발언도 아닌데, 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판단은 뭐 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그거잖아요. 뭡니까? 뭐 마지막에 무슨 뭘 터뜨린다 하다가, 터뜨린다. 그러면 또 뭐예요? 엠번방에 뭐 걸려있다는 거. 엠번방이 아니라 뭐는 간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 하지만. 그래, 안 터뜨린다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고. 안 터뜨리면 되는 거지. 안 터뜨린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 그래서 보면서 참 상당히 뭐라 할까. 여의도 우리 연구원에 예전에 보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은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안에 왜 돌아갈지 봐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뭐 돌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전부 다가 어떤 수업 시스템이라든지 선거 전략도 이론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론도 없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잘 그게 의돼야 되는데, 저는 보면서 이거 참 어렵겠다. 그래서 공천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은 뭐냐 하면 대통령제에서 나름대로 이게 살아가려고 하면
당의 자율성을 가지고 결국은 마음대로 자주우지 해가지고 공천하는 식의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한국 정치를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미래, 보수 진보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보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플러스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 이걸로 되지. 뭐 복지나 이런 문제는 지금 모두 그 부분이 너무나 없어졌어요. 다 같은. 그래서 복지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강남 우리 주필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노재봉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뭐냐 보수 진보 우리가 보수가 진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진보를 어떻게 균형하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체제를 갖다가 깨고 다른 사람들이 민중이 묶어 살게 만든 사람 깍쟁이 대통령이거든요. 그거 모두 진보야. 좀 말이 좀 너무 단순화시켰습니다만은 진보 보수의 개념에 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들이 우리 강 박사님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를 하고 있다. 토크빌류의 사고를 쭉 해가지고 계절 사업도 개발 사업도 이야기를 하고 막 계속 하거든요. 강 박사 어제 글입니까? 아래 글이고 보면 그 내용들이 최근에 글에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 드리면 진짜 긴 역사 관해서 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읽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안다. 피부로 안 닿는 사람한테 많이 가. 근데 우리 노인 세대가 나이가 많은 사람,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근대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시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막 나아가 테스트 부대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깨보니까 숫자 얼마 없네, 이번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전략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묵히는 뭘 준다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우리도 준다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 북한하고의 어떤 정책, 정상회담 하려고 정권 잡으면 안 하겠습니까? 핵은 어떻게 없앱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대담하고 현실하고의 그 괴리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 하면 시민 진취적 조화장 그람시 그죠? 대규모니 같은 거 잡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 문제를 갖다가 가져와야 된다. 자꾸 중고되면 자꾸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정의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헌정다 파퓰리즘적인 어떤 이런 거 같다. 그것은 보수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줘야 되겠죠, 현실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둘에서 찾아가지고 야 아닌데 하면서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기기 위해서. 안 되는 길로 둘 다 안 되는 길로 가는 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길이다. 뭔가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연금개혁이라는 오히려 정부 차이가 온갖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보험 문제라는 이런 거 갖다가 제대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문제가 아니고 정당도 뭐 해야 되지만 시민사회가 한번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하느냐 다 쉬고 싶은데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저쪽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보수라 하는 게 옆 뒤에 적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법정 이자는 문제를 잘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 가지고 제가 하여튼 사채업자들 갖다 수십 명을 만나봤기 때문에 사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게 안다는 이야기. 이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어떠냐 하면 안 그렇거든. 실현 가능, 그러면 어떡하면 이게 이제 저 위에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사람한테도 정책이 이해가 되고 이 사람 이 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 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아래 이제 모임에서도 그런데 우리 노재봉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근데 뭐냐 하면 다 이제 재밌게 들으시긴 듣지 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그 학자들은 사이에서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밑에 내려가가지고 전체주의라고 합니까? 그 내가 누구죠? 위원장 가소정이가 가소정. 박효정.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 이론적으로 듣고 정치가 경제가 있습니다. 아니 자유 해놔놓고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해놔놓고는 그걸 갖다가 설거머니 거기 경제 쪽에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갖다 붙이고 있다.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가 정말로 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야 그 진짜 딸갱이지 거기다가 뭐 엄마가 양은 맞지 아닌지 자 이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면 사실 그렇거든요. 유튜브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가 이 안에 막 이야기하는데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나가서도 이야기하잖아. 뭐 한번 할까 하지 뭐. 제가 뭐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하라고 안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나 찾아오면 안 말하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몇 번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해모감이라는 이런 거 불신이라는 걸 깨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끌어들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죠. 현실적으로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좋게 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돈이 든다 부터 시작해가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들어야지 정치 돈 써야 된다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이 정치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내가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기에 돈이 많이 든다 좀 들어야 된다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미래에 가는 거는 어차피 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이 멸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당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세력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세력도 자기 말을 하는 거죠. 당내에서 그렇게 해가 그러면서 시민사회에 구분하고 전당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명박 친일 아이냐 할까 옛날에 그 보게 되면은 자꾸 이제 뭐냐면 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 이제 가보면 너무 감각하고 그 표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이 너무 막 움직인다 하는데 영남 자유롭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다 놔두면 어쩌면 풀어주면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젊은 사람들 오고 공천도 제대로 해가 안에서 돕는 거야. 시간이 가면 되지. 파퓰리스트 정책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남미에 제대로 이렇게 갑이었죠. 완전히 1인 독재비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참 동안 안정적으로 묵고 살 게 생겼으면 그것도 오랫동안 묵고 살 수 있는데 페론이 기권을 해가지고 땅에서 보니 탁 풀어졌단 말입니다. 저끼리 묵고 있는 걸 갖다가 누가 좀 나눠주고 나있어요. 경제 기반은 성장 기반은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어디 됩니까? 다음에 또 볼게요. 부인도 됐죠. 나중에 다시 또 대통령 되잖아. 페론이. 그러니까 뭐야? 11년 하고 보수가 등장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해보이기네. 보수가 해보이기네. 우리 묵고 사는 게 적어지네. 묵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묵고 사는 문제는. 그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이겨내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 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 독재로 가는 거지. 그렇게 지금 그래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래 놔두면 막 이제 인민민주 독재에서도 마무리하고 얘기하시죠.
그 예, 저는 성공을 얘기하면 딴 얘기 하니까 내가 또 끼들잖아. 마무리하시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우왕좌왕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시간이 가도 저는 뭐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예전에는 정치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정치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하면 다른 제도들이 좀 있는데 이 제도들이 다시 이제 정치에 손아귀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유보다도 또 자유보다도 먹을 거에 더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수적으로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 문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들이 다 비슷비슷해지긴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냥 다른 쪽에 역시 그러니까 이 정치보다는 자기가 어떤 비전을 좀 실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니까 안에가 많이 엮여가지고 전체가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렵다. 예. 정성필 교수님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식대로 일단 하여튼 정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이용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토론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정준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질문할 텐데 하나씩 대답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다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뭐 서버를 이렇게 개표 조작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표 조작 공문제는 외부에 나가가지고 미대인 교수도 이렇게 하면 이상한 데가 있으면 그 모델이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갖다 다른 사람들과 그 이상한 데 사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가 요게 지금 뭐냐 하면 개표 전자개표하고 분류기계하고 문제입니다. 분류기계도 전자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류를 갖다가 외국에 나가면서 저걸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수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수개표를 우리 누구죠? 민경우. 그러니까 이걸 보면 100장에서 보면 안 보인다 하지만요. 저도 개표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 보면 이슈를 봐도 이상하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수개표를 하는데 수개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기에 도움을 받은 수개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문제가 그래가지고 또 무슨 안에서 조직적인 게 아니고 체계적인 게 아니고 비체계적인 부정이라든지 잘못 관리한 것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놈이 정말로 개표를 갖다가 개표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갖다가 그러니까 무효표를 안에 다 가야 되는데 무효표를 갖다가 유리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개표기 문제는 우리가 분류기계이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그 분류기계를 건드려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속도야를 건드리더라. 그래서 서버를 조작했대도 그걸 민경욱 씨 투표함을 열어서 하면 상관없이 나온다. 그렇게 개표 관련해서 그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 밝혀지나? 바뀌었겠죠. 지금 이제 개표 해보면 검표하면은 재검표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꼭 밝혀내야 돼요. 그런 게 있다. 정말로. 두 번째는 지역주의가 이제 약화됐다는 건데 그 의석수는 모르지만 득표율에 봐서는 약화됐다. 네, 의석수에서도 조금 약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대구 경북이 많이 또 지역적으로 됐고 아니 그러니까 전화도 더 대구 지역주의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이제 대구 경북에 호남화가 변약하는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득표율 보시면 20대에 비교하면 근데
19대 대선에 비교하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9대는 뭡니까? 야, 이거 막 왕창 갖는 건데 회복이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가 돼. 우리가 회복이 너무 적게 된 겁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보수당이 회복이 적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의는 전체로 보면 요 지역주의 참 요 개념이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전국의 득표 패턴하고 지역의 득표 패턴의 거리를 갖다가 가중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측정하는 게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역주의 뭔지를 저기도 안 해보이긴 해. 그래서 지역주의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무슨 호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그 5.18 문제를 미래통합당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한다는 것은 무슨 당이 많이 그 문제를 어쩌면 가져와가 뭐라 한다기보다는 당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다가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사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 감정을 막 건드리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만 아무 대책 없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있을 것은 아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공정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당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미래통합당 당수면 사회 자극 5.18 문제로 어떻게 당 대표라면 당 대표라면 정진표 교수님이 미래통합당 보수 우파의 당수라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보수가 잡는다 하는 거면요 조사위원회가 꾸미겠습니다 했잖아요. 하잖아요. 조사위원회 있고 조사위원회도 각자의 의견을 넣고 있고 이게 제가 제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개인은 강주에 이제 군의 자료들이나 장병들 자료부터 시작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주고 하고 있거든요. 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자료를 뭐냐 하면 거기 강주에 무슨 변호사죠? 변호사분 계시죠? 그 아드님 홍남순 홍남순 변호사님이 아들이 강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강주에서 상당히 무슨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홍남순 변호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주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 친구가 생명의 은인으로 홍남순 변호사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거 보면 들은 이야기하고 영 달라. 우리 홍남순 변호사 활동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단장들 그 안에 해가 그 안에 무슨 이 사람들 견해를 듣는다든지 이게 조사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끔 가다가 보면 강주에 조사하신 건 뭐냐 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괜히 내가 말했다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이상한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현작 선생이 자기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야. 내나 발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은 이야기가 너무 미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저한테 주세요. 안 주셔. 저는 있는 대로 내가 못해가지고 다른 거 해가지고 내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내 돈 들여서라도 모을 만큼 모아놓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에 대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모든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찾아보면은 우리 대구 경산에 보면 고마치 사건부터 시작해나 온갖 사건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역사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실 줄 알겠는데 지금 진상조사위라는 것도 기울어진 뭐 운동장으로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조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주사 5.18 문제를 제대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면이 있지. 네. 그다음 탄핵 문제도 분명히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요 선거 끝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탄핵 문제를 분명히 한다 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인 거거든요. 탄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대선을 맞이해갖고 자유우파라든가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자 그랬잖아요. 탄핵 문제는 뭐 소위 보수 우파에서 탄핵 문제는 자유우파에서 탄핵 문제는 일단 선거는 이기고 탄핵 문제 박근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문제는 뭐 다음에 논의하자. 근데 지금 다음이 됐잖아. 다음에 논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어떻게 해요? 넘어서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짚고 이제 넘어서는데 일단은 그래 해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수 자유우파의 미래에서 정당을 만드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거 때니까 아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랬잖아.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갖고 빠른 뭐 10년이 더 걸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필면 안에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그 아까 지역주의 지역 문제만 해도 조금 이제 그렇게 무리있긴 해. 과거 반복하는 식으로 정당만 이야기한다 하는데 저 사실은 뭐랄까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주의 문제도 뭐랄까 당에서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당의 생각이 말이죠. 전부 다 해가지고 무슨 당의 공식으로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당에서 해가지고 근데 그냥 말이죠. 가만히 무슨 저쪽에서 뭐라 하는데 전부 가만히 있고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지. 그럼 생각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강을 넣는다 하면 뭐 우회가 강을 넣으면 우회가 모른다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이 탄핵 문제를 갖다가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론하고 다 하고 책도 내고 다 하다 보면 뭐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경우는 뭐냐면 물론 아까 조사 다 했으니까 또 뭐 하냐 하지만은 필요하면은 다른 쪽에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한 번도 뭐냐면 공세적인 걸 못한 겁니다. 밀려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이 지역주의도 탄핵도 그러면 우리가 놓고 하면 탄핵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잘못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죠. 탄핵을 강을 넣어서 걷는 거는 그거는 정치 탄핵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럼 공천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어떻게 했어요? 엉성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엉성하게 해가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겠다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언거리 증거하고 다 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데 이야기도 안 해보고 뭐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논쟁은 더 해야 되죠. 근데 제 얘기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답을 듣는 게 아니고 많아신다 그러지만 정준표 교수가 한국의 선거나 정당의 전문가니까 정준표 교수를 스카우트 해갖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당 만들었습니다. 제가 탄핵에 대해서 노코멘트요? 아니지. 아니 제가 글을 써놓고 제가 탄핵에 대한 글을 써죠. 그러니까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들자. 아니면 탄핵 찬성하는 사람끼리 당을 만들자. 아니면 둘 다 계속 엉성한 식으로 또 만들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당 만드는 문제하고 탄핵에 했을 때 네가 내가 뭐 했냐 한다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뭔가 강을 건널 이유가 뭔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안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탄핵을 딱 봤을 때 자 제가 이제 탄핵 사태를 딱 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임하라고 이제 우리 뭐 김관영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정치에 출마한다 하길래 그래가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에 박근혜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해가지고 말 못한다. 내가 그래서 그러면 대구 동성로에 왔을 때 본인이 온다 하면
거기서 내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사임할 뿐이라고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것도 못했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당연히 정치에 같은 당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이 안 되도록 당에서 해야 되고 사퇴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적인 어떤 뭐가 있어 거짓말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럼 어디로 가면 넘어가서 백서를 내면은요. 백서가 어떻게 나오는가 다르지만 백서를 내면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고 그럼 탄핵가 되돌립니까? 아니거든요. 탄핵된 건 알 수 없고 그 당시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난 그대로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니는 뭐 잘못했니 안 했니도 이야기 없이 지금 그냥 강을 건너가 그 안에 서로 다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정치의 앞날이라든지 앞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봉합을 해가 왔긴 왔어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번 선거에서는. 왜? 그래 안 해도 비례대표들 따로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한 몽탱이로 해야 됩니까? 저끼리 딱 생각해보면 어디로 가면 공천 지역구에서는 하나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크게 그러면 제가 답이 좀 부족한 네, 부분. 마지막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뭐 우리 사회적 청소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우선 지난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선거 전략에서 김종인 의원이 와갖고 특히 이제 경제가 폭망했으니까 경제 살리기에 맞춰서 선거 전략을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본인에서 어떠세요? 제가 지금 나 잘못했는 게 제 잘못인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제가 그렇게 비난한 건 아닌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뭐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이 득표하게 좋아. 그 말은 이렇게 이야기.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김정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좀 선거 전략으로 네. 좋았을 것 같은데. 초점을 경제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김용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었지만 하여튼 그거 경제상 얘기하는 건 안 데리고 왔으면 싶은데 그건 내가 너무 개인적인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안 들고 학습시켰는데 현실을 데리고 현실에 데리고 왔고 효과도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살리기라 했는데 네. 경제 살리기 다른 거 뭐 하느냐 했을 때 경제 살리기로는 크게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하는 아까 이야기를 한다. 그 대신 뭘 그러니까 대신을 물으니까 네. 제가 무슨 이거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내용이 아닌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을 갖다가 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꾸 물어있기는 하긴 했는데 꼭 대답해야 돼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 당이 나름대로의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만히 있어 끙끙 덩어리같이 가만히 있고 뭐냐 하면 자꾸 뒤로 물러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가지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하다 보이길래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제목을 내가 내가 자유파 얘기를 하면서 얘기 아까 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경제로 넘어가는 비약 뭐 시장 경제를 보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경제로 넘어가는 비약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구현 설명해 주시죠. 자 여기 그렇게 얘기해 기억나죠? 네? 그 말이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하면 시장 경제를 우선하는 쪽이다 거기인가 모르겠. 그게 조금 자유주의가 결국 핵심은 뭐야? 자유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분명하게 자유주의 얘기하시면 자유민주주의.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돈자들이 다 다른 건데 민주주의를 평등에 중심을 두는 게 언제나 생각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요 사실 자유민주주의인데 아닌데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뭐냐 하면 공화주의하고 막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유적 권력을 방지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재산권도 보호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의 핵심은요. 공화주의도 정치적 자유주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실컷 해놨는데 갑자기 시장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국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그런 이야기 실컷 해놓고
그 논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는 갑자기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시장에 그런 거야.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자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연계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아닌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정치적 대회가 출발인데. 출발이. 그거는 대충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선거제도 이게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선거 전문가로서. 그다음 앞으로 뭐 보수 우파 좌파 빼놓고 정당은 어떻게 돼? 두 가지 얘기. 쭉 정당대로 얘기했잖아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은 어떻게 바꿔야 돼? 정당은 아니요, 선거제도, 그다음 정당은 어떻게 바꿔야 돼? 한쪽은 기울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한 10년 지나서 다시 또 엄청 기울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당이 어떻게 돼야 되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선거제도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 없어져야 돼, 우선. 아니, 그건 뭐 연동형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는 네. 그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건 정치권의 어떤 그 여야의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윤리를 떠나가지고 그 우리나라 정치가 비례대표 부분이 많이 늘어야 된다. 근데 포퓰리스트적으로 비례대표는 나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례대표 나쁘다. 비례대표가 뭐 이게 지역에서 뽑는 거 말고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비례대표는 나쁜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포퓰리즘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반드시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파퓰리스트도 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다만 이제 뭐냐 하면 비례대표제 그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정당이 제대로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 군소정당이 또 대표가 너무 안 되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이런 뭐냐 하면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연동형은 도입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였지 비례성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다. 300석이면 몇 나오죠? 2대1 정도나 200대 200대 100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 정도로 가야 된다. 3분의 1이나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당이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는 뭐냐 하면 일정에 뭐냐 하면 이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가 안철수 경우를 보면 안철수 딱 나왔는데 지역구에서 그래도 지역구는 뭐냐 지역구 의원 되려고 하면 상당히 지역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민이 나와요. 지역구가 많이 있는 경우에 정당에 지역구를 막 놓아가지고 지역구 당선 막 시키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기 인기만 있으면 무대입니까? 비례대표는 막 당선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례대표제가 안정성이 없고요. 또 의회 보면 뭐냐 비례대표제는 뭐냐 하면 이 상대다수제 이거는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표 조금 왔다 갔다 하면 4~5% 차이에 확 바뀌거든요. 서울 안에가 거의 같은 변화거든요. 지역구 안에 49개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울 경기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4~5% 왔다 갔다 해보면 가면 어리석이 말이지. 여기 90, 10까지 나중에 여기 10, 90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하고 이 지역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이제 뭐냐 하면 안정성을 두 개 다 해가지고 더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낮게 갈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역구를 중대선거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대선거제는 대부분이 반대할 겁니다. 최고로 나쁜 제도는 선거 당국에서 선거 전문가로 학자로서 얘기해요. 저는 뭐 지역구는 그 중대선거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네. 지역주의가 많이 약화될 수 있죠. 지역주의가 많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역주의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뭐냐 하면 여기도 지역주의가 하는 거잖아요. 지역주의는 뭐냐 하면 우선 우리가 생각했던 투표자의 마음속에 있는 투표 성향으로 봐야 되지. 당선된 투표에서 나온 걸 봐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서. 당선된 거로 또 보면 아까 당선된 거로 본 거예요. 다 보면 지역주의 누가 한 명 당선됐네.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투표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 다 되도록 해야지. 전국에서 많이 되도록 해야지. 해가 막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놨는데
비례로 해가 하니까 전에 당선도 안 될 사람들이 호남에서도 보수당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한명 될 수 있겠죠. 지역구에서 중대선거제로 간다는 이거 뭐예요? 중대선거제가 당 내부에서의 경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선거 관리부터 시작해가 온갖 거에서, 그래서 하여튼 학자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일반적으로 아니면 사표를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까 사표 계산이, 네. 사표 개념이 네. 딱 보시면, 중대선거구제 사표 개념이 뭐냐? 사표 개념 보시면은, 그럼 비례대표 하면 되죠. 중대선거구제 할 때는 비례대표제로 해야 되고, 네. 비례대표제 할 때, 지금 뭐냐 하면 자꾸 비례대표자 중대선거제 왜 비례대표 할 나와요? 중대선거제보다는 그 안에. 그러면 비례대표제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 정당 지도부의 전행이잖아요. 독재. 명부를 지방대로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부에 오픈 명부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고, 실제로 어려운 식으로 하면 단기 양식 같은 거 아일랜드식으로 하는 것이 4-5명 뽑으면 6-7명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표도 딱 옮겨가고 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만 찍으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거기에다 다른 걸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모르겠어요. 너무 시원하게 뺐어요.